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화요일 킹스맨 김수미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제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을 했는데요. 2017년 이후에 5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네. 파주, 김포, 강화 일대를 휘젓었고 심지어 한대는 서울 상공까지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파주를 지나서 서울로 진입한 그런 무인기도 있었고요. 군에서는 북방 한계선에 접근했을 때 어느 정도는 포착을 해서 경고 사격이라든지 경고 방송 같은 것도 했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침범을 하는 그런 사태가 또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7년의 이후로 이제 5년 6개월 만에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이 오전 10시 25분 정도에 경기도 일대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인기 한 대는 지금 말한 것처럼 서울 상공까지 왔잖아요. 네. 공식 발표 시간은 오후 4시 반입니다. 오전에 포착을 했는데 발표 시간 꽤 늦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군에서는 작전이 진행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외부로 알려졌을 때는 북한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발표가 늦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보안상 이유 때문에 당장에 발표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는 뭐 납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6시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당국에서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6시간, 5시간 동안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누볐는데 뭐 한 대도 격추를 못했어요. 지켜보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인기 자체가 일단 폭이나 넓이가 2m 안팎으로 항공기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죠? 많이 작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속도가 오히려 느린 것도 격추시키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다만 한편에서 어느 정도 무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러면 전파 교란 작전을 피는 건 어땠을까?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방위사업청이 244억 원을 투입해서 한국형 제머라는 것을 개발을 한다고 했지만 이게 2026년에나 완료가 됩니다. 아직 멀었네요. 그래서 이런 전파 교란 작전도 쓰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이 과정에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 났었다가 사고가 나기도 했었고 또 인천공항, 김포공항 항공기 이륙도 일시 중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불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KA-1이라고 경공격기가 원주 기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결국에 사고가 나서 비행기는 뭐 그 농업지대 쪽에 떨어지고 다행히도 이제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어쨌든 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항공기 이륙이 이 작전 때문에 할 수 없이 취소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용객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태에 대해서 전해진 것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한때 혼란을 겪기도 하는 그런 풍경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위 NSC를 소집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전략 도발의 경우는 NSC를 소집을 하는데 이번 경우는 소형 무인기를 영공에 침투시키는 실제적 도발이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조치가 필요했다. NSC를 따로 회의로 열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게 밝혔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합동참모본부에서 대응을 했고 NSC라든지 이쪽 관계자들은 각자의 뭐 국가안보실이라든지 이쪽에 본인의 근무지에서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수시로 대통령께 보고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구속 소식인데요.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은 헬로윈 관련 사전 회의를 부구청장이 주재하도록 했고 본인은 참사 발생 이후에도 늑장 대처를 하는 전후대응 소홀 이 혐의로 사상자 규모를 키운 그런 혐의를 또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박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게 정식 축제가 아니어서 1차적으로 지자체 관할이 아니었다는 논리를 폈지만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한 판사는 지자체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보고 구속영장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원준 용산구청장 안전재난과장도 함께 구속이 됐습니다. 특수본이 보니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보다 박 구청장 혐의에 더 무게를
푸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치명적이었던 것은 박 구청장이 네. 기존 휴대전화의 저장 정보로 삭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법정에서 어느 정도로 판결이 날지를 떠나서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사유가 되는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정황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일단 구속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를 했습니다. 이 참사 당시 현장 지휘했던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이쪽도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최성범 소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분은 열심히 하신 분 아니냐, 뭐 이런 여론 또 한편으로는 있었고 소방 노조에서도 힘없는 조직에 맞춰진 수사다. 아하. 짜맞추기 수사다 이런 반발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최성범 소장의 경우는 10시 반 참사 당시 시각부터 11시 8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하. 대응 격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혐의를 두어왔었고요. 네. 구속영장 일단 청구되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입니다. 전당대 시기 내년 3월 8일로 정해졌고요. 선대위원장이 유흥수 고문으로 위촉이 네. 됐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유흥수 고문은 사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는데 이분의 공직 활동 이력은 19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두환 정권 때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의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서는 전두환 정부 때 일한 사람이 거의 이제 세대 교체로 많이 사라졌는데 유흥수 고문을 통해서 아직도 남아 계시는 분이 있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전두환 정권 때 또 치안본부장을 맡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장인데 사실 독재 정권 때 치안본부장 이라고 했을 때는 그때 좀 독재를 뭐 어떻게 현장 일선에서 치안 담당을 하면서 소화를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또 최근에는 주일 대사 경력을 살려서 정부에 강제동원 문제 조언을 하고 있는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배상은 그때 끝난 것이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한국 내부에 어떤 중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또 의견을 폈기 때문에 이게 또 논란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 치안본부장이라는 게 참 전두환 정권 확립을 위해서 정부 체제를 바꾸는 역할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정부 초창기 때도 이제 유신 체제 때와 마찬가지로 체육관에서 또 선거를 치렀었고 그 방법을 통해서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12대 대통령까지 역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개헌안의 국민투표라든지 또 그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체육관 선거라고 불렀죠. 이런 과정들을 또 거치는 그런 것을 이제 전두환 정부가 소화를 할 때의 치안본부장으로서 그 역할들을 하나하나씩 다 그렇습니다. 했겠네요. 네, 핵심에 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선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일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룰로 보면 100% 당원으로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강경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출마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고 있네요. 네, 그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했던 김세희 기자라든지 또 김건희 영부인 팬클럽 회장이었죠. 강신업 변호사라든지 이쪽은 이미 당대표에 도전한다고 선언을 했었고 신의 한수를 진행하는 신혜식 대표 같은 경우도 당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룰이 바뀌게 되면 이분들이 좀 유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원들만 뽑는다면. 그게 유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또 다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지 않으면 지지층 안에서는 유명한데 이제 밖에서는 그렇게 인지도라든지 호감도가 높지 않은 인사들도 좀 자신감을 얻어서 더 출마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이쪽에는 불리하다. 이들이 과연 끝까지 출마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지는 동시에 또 다른 집단에서는 오히려 더 출마가 활성화되고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출마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100% 당원 투표 룰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자세한 국민의힘 전대사항은 이어지는 김정재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당 고문으로 위촉이 됐는데 당무감사원 이게 어떤 곳입니까? 네, 당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기본적으로 뭐 지역 당협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이것이 나중에 또 공천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당무
감사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심사를 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심사 결과가 계속해서 지역당협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 것인지 네. 또 총선 때 공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1차적인 관문이다. 그것을 소화하는 기관이 당무감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함께 당무감사원장에는 삼선의 이하경 의원 또 민주연구원장이죠. 정태호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됩니까? 일단 저는 두 가지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하경 의원이나 정태호 의원이 비교적 당내에서 조용한 편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논란이 많은 인사 대신에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인사들을 배치했다. 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의원의 최근에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보니까 이하경 의원은 탈탄소 관련 법안이었고 정태호 의원은 중소기업 관련 법안이었어요. 민생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올해 좀 많이 투자해왔었던 형사사법 관련한 것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분야로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한편으로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민주노총이 여의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진입을 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뭐 노란봉투법 이런 거 관련된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이제 노조법 네. 2조 3조 개정안을 요구를 하고 있고 합법화의 범위를 넓히고 또 원청이 교섭에 나와야 되는 이런 개연성을 높이는 법안인데 민주당이 또 의회 다수파이고 민주당에서 찬성을 해야 또 국회에서 통과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에 찬성을 하고 있지만 네.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당사 기습 농성까지로 이어졌습니다. 집권 여당이 사실 국민의힘이면 집권 여당한테 가서 농성을 하는 게 맞는데 민주당 당사 가서 지금 정부 농성을 한 겁니다. 아마 민주당이 좀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은 이게 불법 파업 보장법이라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참고로 국회 다수파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국회만 놓고 보면 민주당 여당인 측면도 있는 역할을 거거든요. 하니까, 예. 네, 그래서 민주당부터 먼저 그렇게 기습 농성을 하긴 했는데 네. 근데 현재 이제 원내 상황을 봤을 때 강하게 이걸 반대하고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그러니까 불법 파업 보장법이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 이런 것들 청구를 제한하기 때문에 네. 찬성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여야가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환노위의 여당 간사가 임이자 의원이거든요. 네. 임이자 의원. 네, 근데 임이자 의원은 노동계에서는 뭐 친노동적인 법안도 많이 처리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임이자 의원이 지금 반헌법적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노란봉투법에서는 막아서는 이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 이것은 네. 이제 그만큼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인식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 네.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습니까? 네, 저도 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나 네. 놓친 설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일단 한 번씩은 다 봤습니다. 저도 거의 한 번씩 다 본 것 같아요. 대부분 또 오랜만에 본방사수를 네.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끝났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끝났는데 이게 결국 이거 해석이 참 저도 사실 잘 네. 모르겠어요. 이게 꿈이 아니었냐 이거 이 꿈이라면 불가능한 얘기도 있다. 네. 뭐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참고로 이제 송중기 씨가 1인 2역을 네. 했는데 원래는 이제 순양가의 뒷바라지를 하는 네. 뭐 수하 노릇을 하는 윤현우 씨로. 윤현우였는데 네.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제 진도준 네. 순양가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진도준이 죽으면서 다시 윤현우로 돌아왔어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윤현우가 꿈을 꾼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진도준으로 산 것이냐? 이 해석을 놓고 갈리고 있는데 일단 작가의 의도를 봤을 때는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든 간에 참회가 코드였던 것 그 같아요. 참회라는 얘기가 또 대사에 나옵니다. 마지막 네. 정도에. 윤현우 입장에서는 재벌가의 악행에 네. 동참해온 것에 대한 참회. 참회. 그리고 네. 진도준 입장에서는 저는 이 부분은 좀 의미심장했던 것 같은데 재벌가를 악행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뭐 네. 바꾸려고 했는데 못했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본인의 이익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열린 결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시청자들의 아쉬움이나 혹은 심지어 분노를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진도준이 죽었다는 네. 그 부분을 조금 네. 불만을 가진 게 아닐까요? 그 이유는 여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론은 그렇다 치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나 속도에 대해서 네. 한쪽에서는 야 이거 신선한 충격을 안기는 반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분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쪽에서는 이게 좀 허술하다 너무 매무새 좀 급하게 마무리를 지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반응이 갈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1편부터 한 14편까지는 상당히 정말 짜임새게 나오다가 이 마지막 16편 최종회에 와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유사 사례로 파리의 예. 연인하고 스카이캐슬 이 꼽히고 있습니다. 화끈하게 끝나버려가지고 네. 막 허탈했던 시청자들이 있었는 것 같은데 또 한편 이 드라마 주인공 송중기 씨 또 열애설이 또 화제가 됩니다. 네. 영국인 여성이 상대다. 어우 이게 근데 네티즌들이 찾아냈어요. 별로 또. 네, 바로. 송중기 씨 소속사인 하이지음 네. 스튜디오에서는 열애 사실을 인정하되 교제 사실 외의 정보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네. 밝혔는데요. 근데 송중기 씨 지인들의 증언이라든지 네티즌 수사대가 포착한 정황 사진, 또 송중기 씨가 APAN 스타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할 때에 KT라는 이름 언급한 거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추측을 해본 결과 이 KT라고 하는 네. 영국 배우 KT 루이스 사운더스 아니냐 예. 예, 이렇게까지 결국 네티즌 수사대가 추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